어머님, 시댁에 와서 편하게 쉬다 가는 게 잘못인가요? 그럼 앞으로 저 시댁에 안 올 거예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제 며느리 지민이 제게 내뱉은 말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아뒀던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모른 척했던, 아니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그 한마디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저에게 시댁은 평생을 바친 인생의 터전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 기른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저 쉬어가는 곳, 그것도 모자라 손님처럼 있다. 가도 되는 곳이라는 사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헌신했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린 후에도 저는 그저 시댁 어른으로서 따뜻하게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 부부를 불러 직접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나마 가족의 온기를 이어가고 싶었고, 그 모습이 제게는 뿌듯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이 모든 감정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당연함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같았으면 벌써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말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도 청소기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시며 느긋하게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거움과 가벼움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오전 11시쯤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았거든요. 그러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소리를 죽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고 다시 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안에 안 계세요? 며느리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높은 톤이었죠. 그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몇 번이고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온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불안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안방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신용을 하며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현관 쪽에서 작은 한숨과 함께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가자, 어머니 안 계신가 봐. 지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듯 멀어졌고 저는 조용히 창문 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손에는 빈 장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지민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받지 않다가 저녁 늦게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왜 집에 안 계셨어요? 우리 괜히 갔네. 집에 있긴 했지. 그럼 왜 안 나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왜 바꾸셨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내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손님 대접하려면 내가 너무 고단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댁에 와서 편하게 쉬다 가는 게 잘못인가요? 그녀는 제가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지. 손님처럼 오며 굳이 내가 문 열어줄 이유가 없잖니. 전화를 끊고 난 후 묘하게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작은 규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 시간과 정성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행이 바로 오늘이었고 저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지민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좋은 쪽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통해서 미심쩍은 기색을 흘려보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지난번에 좀 서운했대요. 준비 안 돼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해달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과 함께 며느리를 대변하는 듯한 묘한 불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미리 얘기해달라? 내가 왜 내가 당신들의 편의를 위해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단 말인가? 그동안 내가 당신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집안을 쓸고 닦을 때 당신들은 내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준비 안 돼 있는 줄 알았으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할 이유가 없었던 거다. 손님 치를 힘이 이제는 없으니까. 손님으로 온 너희를 위해 내 시간과 체력을 낭비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했으니까. 아들은 제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 언제든 찾아가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손님 대접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었겠죠. 그들은 엄마의 희생과 어머니의 헌신을 자신들의 편리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댁에 오면 손님처럼 일하는 며느리의 비정상적인 가치관은 사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줄 거지라는 아들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2주쯤 지났을까 지민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갈게요. 이번엔 반찬도 좀 가져갈게요. 저는 며칠 전 아들과의 통화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억눌렀습니다. 내가 장도 안 보고 준비도 안 할 거다. 그럼 저희가 뭐 사갈까요? 고기도 사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된다. 내가 너희 기다리는 일은 이제 없다. 지민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억지 웃음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면 좋잖아요. 가족이라면 좋지. 근데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면 굳이. 그날 통화를 끊고 난 후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에 내 시간과 체력을 쏟지 않겠다는 확신이 더 굳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족으로 가는 첫걸음일 거라고. 그들이 저를 밥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몇 달 전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민이 저희 집에 며느리로 처음 왔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참 예쁘고 상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깍듯하게 대답하고 제 옆에 와서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라고 묻는 모습에 저는 역시 우리 아들 보는 눈이 있구나 하고 속으로 뿌듯해했었죠. 그때 저는 진심으로 이 아이가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의 그 예의 발음은 마치 연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냥함 뒤에는 묘한 계산과 이기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직 시댁이 낯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온 날 저는 아침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미리 담가둔 깍두기와 멸치볶음을 꺼내고 갈비찜은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종종 걸음으로 부엌을 오가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니? 얼른 손 씻고 와. 밥 금방 차릴게. 그런데 며느리 지민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쳐 놓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그냥 앉아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웃는 얼굴을 했지만 속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피곤하면 좀 쉬게 해주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시댁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밥상만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건지 저는 그 순간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께 늘 시댁에 가면 먼저 손을 내밀고 일손을 돕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시댁은 그냥 쉬러 오는 곳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지민은 달랐습니다. 눈치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예 시댁에 오면 손님 모드로 전환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역시 시댁이 최고예요. 이렇게 집에서 밥 차려주는 거 먹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말이 칭찬 같았지만 듣는 제 귀에는 이 수고를 나는 절대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편하게 먹는 건 좋지만 그 편함이 누군가의 고단함 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며느리의 태도에 서글픔과 서운함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태도가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라도 부엌에 와서 뭐 도와드릴까요? 묻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시댁에 오는 날이면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휴대폰을 붙잡거나 TV를 보았고 가끔은 통화를 하면서 깔깔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젊으니까 피곤할 수도 있지 하고 넘겼지만 횟수가 쌓일수록 그건 배려가 아니라 무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은 명절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례 음식 준비를 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를 굽히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죠. 잡채를 무치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확인하고 탕 재료를 손질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긴커녕 제 맞은편 거실에서 화장품을 꺼내놓고 립스틱 색을 골라 바르고 있는 겁니다. 지민아, 저기 전 좀 뒤집어 줄래? 제가 부탁하자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입술에 톡톡 찍더니 어찌나 태연하게 말하던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손에 화장품 발라놔서요. 조금 이따 할게요.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생신 때는 호텔 뷔페로 예약했어. 아빠랑 다 같이 가기로 했어. 그 말이 제 귀에 콕 박혔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은 호텔 뷔페를 예약하면서 시댁 명절은 거들 생각도 안 하는 그 태도. 저는 뒤집던 전을 잠시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웃 친구 복순이가 반찬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엌 안을 살피던 복순이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죠. 선영아, 이러다 너만 병난다. 너는 사람을 너무 받아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을 위해 헌신해온 제 모습이 그 순간 참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까지 저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며느리는 끝까지 거실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무심하게 TV만 보고 있었고 둘은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열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저는 부엌 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전날 미리 재워둔 갈비찜을 불에 올려 윤기를 내고 어제 준비해둔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에 작은 화상을 입어도 신경 쓸 틈이 없었죠. 나물은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아 간을 맞추고
탕은 한 소끔 끓였다가 불을 줄여 맛이 배도록 했습니다. 잠시도 앉지 못한 채 부엌을 돌며 허리는 뻐근하고 손목은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명절은 성의 있게 차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움직였죠. 아침 9시쯤 되었을까요? 드디어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삑디리링.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혁과 며느리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허리를 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민의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니? 손 씻고 와. 밥 금방 차릴 거야. 제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하루 종일 이어온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신발만 벗고 거실 소파로 곧장 향했습니다. 아, 네. 근데 오늘 너무 힘드네요. 어제 늦게 잤더니 머리가 띵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고마움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피곤함을 가장한 당당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 준혁도 뒤따라와 옆에 앉아 TV를 켰죠. 저는 속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엌에 들어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잠시 발을 멈추고 거실 쪽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편안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그 평화로운 풍경이 저에게는 왜 그렇게나 비현실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졌을까요? 제 팔에 난 기름 튄 자국은 따끔거렸고 뻐근한 허리는 마치 누군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그들의 무심함이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구나.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무했습니다.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상 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각종 전, 나물, 탕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하게 차려놓으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지민이 자리로 와서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와, 진수성찬이네요. 역시 시댁밥이 최고예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있는 공허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그저 나는 이런 거 절대 못해라는 식의 자기중심적 감탄이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지민은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건 집에서 해먹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 말이 칭찬 같았지만 듣는 제 귀에는 이 모든 수고는 당연히 어머님 몫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아들 준혁은 그런 며느리의 말에 맞장구 치며 웃었고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그들의 웃음이 제 손목의 통증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배 위에 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너무 배불러서 움직이기 싫어요. 그러더니 빈 그릇이 가득한 식탁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엄마, 저도 좀 누웠다 일어날게요. 하고는 아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마다 달라붙은 음식 찌꺼기를 떼어내느라 손끝이 시렸고 기름때가 가라앉은 물은 금세 탁해졌습니다. 제 손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위에 묻은 거품은 마치 제 삶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시선을 돌리니 거실 바닥에 뒹구는 리모컨과 빈 커피컵이 보였습니다. 방에서는 지민의 미세한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아들의 낮은 숨소리가 함께 뒤섞여 들렸습니다. 그 순간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들게 살아왔나. 그들의 편안함은 제 희생 위에서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에는 호텔 뷔페를 예약한다면서 시댁 명절에는 고생한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는 저 태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먼저 전화하지 않고 그냥 제 일상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맴돌던 서운함이 하루가 갈수록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이젠 내가 먼저 고생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은 내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한 달 뒤 또 그들이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아들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자 예전 같았으면 벌써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방에 켜져 있던 작은 불을 껐습니다. 냉장고 문도 열어보지 않았고 청소기나 걸레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시며 느긋하게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 인생, 내가 지키자.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내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지 말자. 그 주말 제가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들 부부는 제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리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덕분에 그들의 발걸음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죠. 그들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님, 안에 안 계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올 때 저는 소리를 죽인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발소리만 들어도 달려 나가 문을 열었을 제가 이제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대로 있어라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불안한 아들의 목소리, 짜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게 아니면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문 앞에서 작은 한숨과 함께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가자. 어머니 안 계신가 봐. 지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손에는 빈 장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지민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와 다르게 점심을 혼자 느긋하게 차려 먹고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간 복순이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오늘 아들 부부 온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집에 오긴 했는데 내가 안 받았어. 잘했네. 가끔은 그렇게 해야 정신 차리지. 복순이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아들 번호, 그리고 며느리 번호.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왜 집에 안 계셨어요? 우리 괜히 갔네.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긴 했지. 근데 손님 대접할 힘이 없었단다. 그럼 왜 안 나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왜 바꾸셨고요? 손님 대접하려면 내가 너무 고단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밀번호 누르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와. 이젠 내가 너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문을 열어줄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댁에 와서 편하게 쉬는 게 잘못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지. 손님처럼 오면 굳이 내가 문 열어줄 이유가 없잖니. 그리고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묘하게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작은 규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내 시간과 정성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행이었던 문 잠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 지민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통해 미심쩍은 기색을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지난번에 좀 서운했대요. 준비 안 돼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해 달라고. 아들은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저를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이유 없이 문을 잠근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엄마가 해주는 밥이 당연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아프거나 힘들 때 너희가 한 번이라도 도와줬는지 생각해 봤어? 친정 부모님 생신 때는 호텔 뷔페를 예약하면서 엄마가 명절 내내 부엌에서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할 때 너는 대체 뭘 했니? 내 아내가 편히 쉬는 동안 너도 함께 쉬었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제 말이 그의 심장을 콕콕 찔렀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저를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는 너희의 엄마이자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난 주말, 지민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을 통해 듣던 이야기와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갈게요. 이번엔 반찬도 좀 가져갈게요. 그녀는 마치 시험이라도 치는 것처럼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장도 안 보고 준비도 안 할 거다. 아, 그럼 저희가 뭐 사갈까요? 고기도 사갈까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된다. 내가 너희 기다리는 일은 이제 없다. 이제 이 집은 너희가 쉬러 오는 곳이 아니라 너희가 가족으로서 책임져야 할 곳이 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난 후 묘하게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날의 대화는 저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 눈치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의 허락을 구하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비정상적인 구조가 드디어 그들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주말 약속한 대로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착하자마자 집 안 공기를 살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지민은 예전처럼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와 반찬통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니? 거기 신발 가지런히 놓고 앉아. 저는 평소와 다르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가움이 가득한 목소리도 서둘러 밥상을 차리려는 분주함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손에 든 것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사왔어요. 그래도 드셔보세요. 그래, 고맙네. 저는 웃으며 받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반갑고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더 이상 저에게는 기쁨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가져왔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 왔다가 그냥 간 거 사실 조금 섭섭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녀는 눈빛을 피하며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섭섭했겠지. 근데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더 섭섭했단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시댁에 오면 편하게 있는 게 나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는 건 나쁘지 않지. 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고생 위해서만 가능하다면 그건 배려가 없는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지민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준혁은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시댁에 올 때마다 거실에만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서운했어. 부엌에서 일하는 내 옆에 서서 한 번이라도 뭐 도와드릴까요? 고 묻는 날이 오길 기다렸단다. 그런데 그런 날은 한 번도 없었지. 그건 그냥 너희에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지민은 얼굴이 굳어졌고 그 옆에서 준혁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준혁아, 이건 너한테도 하는 말이다. 내 아내가 편히 쉬는 동안 너도 같이 쉬었지. 내가 몇 시간씩 부엌에서 서서 일하는 동안 말이다. 이제 이 집은 너희가 쉬러 오는 곳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의 공간이 되어야 해. 손님이면 다음부터는 문 안 열 거다. 중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예전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한 말들이 지민과 준혁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킨다. 누가 뭐래도. 그 후로 몇 달 동안 아들 부부는 뜸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마음껏 제 생활을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복지관 친구들과 근교로 나가서 꽃구경도 하고 동네에서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그 피로가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차린 밥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였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잃어버린 제 삶의 조각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가도 돼요?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그래, 와라 하고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 다음에 와라. 엄마 지민이도 그동안 좀 생각했대요. 이번에는 반찬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녀가 직접 아닌 아들을 통해 전달하는 이 말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반찬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제게 완전히 의존하던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건 좋은 마음이네. 그래도 이번 주말은 안 된다. 나도 내 일정이 있어. 너희가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을 맞춰야 하는 거란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다음 주말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말은 괜찮다. 그때 보자.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우리의 관계가 이미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의 삶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서로를 존중하며 조율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해방감은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달콤했습니다. 다음 주말 약속한 시간이 되자 문 앞에서부터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지민이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마트에서 산 고기, 채소, 과일이 가득했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 많이 해왔어요. 그래, 수고했네. 주방에 들어서자 지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씻을게요. 고기는 제가 양념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예전 같았으면 제 손이 먼저 나갔겠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가만히 놔뒀습니다. 아들 준혁도 옆에서 머쓱한 듯 웃으며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할게요. 그래, 그동안 내 손이 이렇게 주방에서 바쁘지 않은 적이 없었네. 준혁은 머쓱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함께 준비한 점심상이 차려지고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지민이 먼저 반찬을 챙겨주더군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무친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입에 넣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맛있네. 앞으로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먹으면 더 좋겠다. 지민은 살짝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쩐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예전 같았으면 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잤을 지민이 이번에는 바로 그릇을 챙겼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거품이 가득한 싱크대 앞에서 지민이 그릇을 씻고 준혁은 물기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거실에 앉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지민과 준혁을 불렀습니다. 지민아, 준혁아. 네, 어머님. 지민은 제 부름에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야. 시댁이든 친정이든 그건 똑같아. 그동안 나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일하는 게 참 서운했단다. 너희가 편하게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주방에서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니?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시댁에 오면 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쉬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교육과 경험의 부재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처럼만 해도 난 충분해. 이제야 너희가 진정한 가족으로 보이는구나.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뭔가 조금 달라진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가족 같네. 그 후로 저는 매달 억지로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하는 날은 미리 날짜를 정하고 다 같이 준비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제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주방 일꾼이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날 이후로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집 주말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가 올 때면 미리 날짜를 정하고 무엇을 할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제가 김치전 부칠게요. 그래, 엄마는 잡채 해놓을게.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동안 시댁은 시어머니 혼자 일하는 곳이라는 며느리의 생각이 깨진 것이었죠. 저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다 해주던 모습이 그 아이에겐 당연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지난 추석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 들어온 지민이 저를 밀어내더군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편하게 드셔야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 준혁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저는 거실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지글지글, 부침개 굽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 맛은 솔직히 제 손맛보다 조금 모자랐지만 마음은 훨씬 더 풍족했습니다. 어머님, 저 예전에는 진짜 철이 없었어요. 그땐 시댁 오면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문 잠그셨던 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날은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단호하게 굴었지. 덕분에 지금이 있는 거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주말에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의 여행도 이어지고 가끔은 제 동생 가족이랑 바닷가도 다녀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변했으니까요. 제가 다 해주려던 마음을 버리고 제 삶을 지키려 하니 그들도 변하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속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늘 참고만 있으면 결국 나만 지칩니다. 때로는 문을 잠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심한 사람들에게 당연한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시작이 되니까요. 저는 이제 제 집을, 제 인생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청자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에 온다면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와야 한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관계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발 냄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거실에선 된장국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보여주더군요. 말없이 바라보는 아들, 눈길조차 안 주는 며느리,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그릇 하나 치우지 않은 나 자신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사는 68살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살면서 이런 치욕과 서러움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누구에게 말해도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말보다 며느리도 힘들었겠죠라는 말이 먼저 돌아오는 세상이라 더 조용히 삼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얘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와 같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야근을 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끓여갔습니다. 아이 봐줄 사람도 없고 집안일도 밀려 있다길래 묵묵히 장바구니 챙겨 무거운 몸을 일으켰죠. 현관문을 열자 손주는 반갑게 할머니 하고 달려왔고 그 미소 하나에 피로가 사르르 녹았어요. 그런데 주방에 서 있던 며느리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어머님, 국은 안 끓여주셔도 돼요. 이게 집안의 냄새가 너무 배어서 좀. 말끝을 흐리며 웃더군요. 그 순간 뒤에서 신발 벗던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조차 없이 아이를 데려가 씻기러 갔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내 손으로 밥 먹여 키웠던 아이가 이젠 나를 그렇게도 대할 수 있구나 싶었죠.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씻기던 손주의 웃음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나 혼자 덩그러니 식탁 앞에 앉아있는 그 풍경.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국물 냄새 난다는 그 말이 설마 그렇게 깊게 박힐 줄 몰랐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며칠 전에도 김치 담가다 주었더니 어머님 김치는 좀 많이 짜네요라며 씹던 김치를 물티슈로 닦아내더군요. 그 순간 제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를 위해 해왔던 것들이 모두 패기치는 일이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그런 말을 하곤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열고 회의에 들어가더군요. 아이 돌보는 것도 나, 식탁 치우는 것도 나.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돌리고 있었죠. 엄마, 그냥 좀 참아. 요즘 애들 예민하니까. 그 한마디, 참아달라는 말이 왜 이토록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요? 저는 그날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 깨진 김치통 하나를 닦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손주에게 밥을 떠줬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손은 냄새나. 나는 아빠가 해주는 밥 먹을래.
그 말에 내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무표정하게 밥만 뜨고 있었죠. 그래, 냄새나는 손으로 너희 키웠고, 냄새나는 손으로 이 집 전세금도 댔고, 냄새나는 손으로 널 안고 업었는데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이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이 된 느낌은 그날 오후 손주는 색연필을 꺼내 거실 테이블에 엎드려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좋아하니까 꽃 그려줄 거라는 말에 가슴이 울컥했죠.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나를 기억해주고 좋아해주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아이가 아들 품에 안겨 아빠,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 라고 말하더군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고 저는 조심스레 아이 옆에 다가가 그림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자기,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끝. 거기엔 저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물었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할머니는 안 그렸어. 아이는 망설이지도 않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냄새 나니까 여기 없지. 아들 품에 안긴 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 말에 며느리는 피식 웃었고 아들은 괜히 기침 한 번 하고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가벼운지 존재감이 아니라 거슬림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죠. 며느리는 뒤늦게 웃으며 아이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그 말투조차 상투적이었고 내 감정 따윈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때 손주가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집에 가고 우리끼리 여행 가자고 했잖아. 어딘가 익숙한 어투였습니다. 분명 어른들끼리 주고받았을 말이겠죠. 아이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그 말이 그저 아이의 상상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지만 그날따라 며느리는 제 앞에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찬장을 열고 꺼내려 하자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님, 그냥 식사 드시고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저희끼리도 괜찮거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을 먹으면서 나는 함께하지 말라는 말, 아들은 그 말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내가 자리를 비우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봉투가 담긴 장바구니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난 굳은 살이 유난히 쓰라렸고 어깨가 처지도록 외로웠어요. 차가운 현관문 앞에 서서 집 안에 불이 꺼진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삼켰던 말, 참았던 눈물, 그리고 내 존재를 지워버리는 가족들의 태도. 이제는 냄새나는 손보다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땐 참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말도 예의 있었고 웃음도 많았죠. 그때는 서로 조심조심 모난 말 없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줄였고 나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남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전 냉장고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가 꽉 차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서 도와줄 겸 김치통도 꺼내고 반찬들도 하나하나 꺼냈죠. 그런데 직접 만든 멸치볶음, 장조림, 동치미통이 검은 비닐에 쌓여 이미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내가 담근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들인데요. 냉장고 문을 닫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자. 그거 며칠 된 것 같아서 내가 버렸어. 엄마 서운해하지 마. 그 말 한마디, 서운해하지 마.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그날 이후 톡으로 사진 몇 장 보내려 했습니다. 손주 유치원 발표회가 있다길래 예쁘게 찍어주면 액자 하나 만들고 싶어서요. 그런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용자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야 바쁘니 그렇다 치고 며느리에게 보냈던 톡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톡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뭐 설정 잘못됐니?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아, 어머님 번호가 차단돼 있었네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그리고 그 뒤로도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손주 생일엔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린이집 친구들만 불러서 간단하게 할게요. 엄마,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시간 내요. 그 말에 괜찮다고 했지만 그날 혼자 편의점에서 초 하나 꽂고 손주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며 생일 축하한다. 내 새끼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축하. 이 집에선 이제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든 울든 서운하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겨지죠. 그게 더 무서운 일이더군요. 싫어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아닌 그저 아무 감정 없는 무관심. 그건 누군가를 완전히 지워버릴 때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미역국을 끓여갔습니다. 며느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기에 소고기 없이 멸치 육수로 국물 내고 기름기 없는 미역만 가득 넣어 정성껏 만들었죠. 점심 무렵 식탁에 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소화가 안 된다 해서 맑게 끓여봤어. 좀 싱거울 수도 있어. 며느리는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어머님, 미역은 불려서 끓이는 거 아시죠? 이건 너무 질겨요. 그러곤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아들은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엔 인터넷 레시피대로 하는 게 편하긴 해.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요즘 애들 방식, 트렌드, 레시피. 나는 그 모든 기준에서 벗어난 옛날 사람이 된 거죠. 그날 저녁 손주가 다가와 조그맣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맨날 가니 이상하대. 그 말에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기에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부딪힐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해는 늘 내가 참고 넘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나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아예 부엌 근처로 못 오게 하려는 듯.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지민이는 제가 먹일게요. 어머님, 그냥 쉬세요. 피곤하시죠? 겉으론 배려인 듯 하지만 그건 이 집안의 일에서 빠져주세요 라는 말과 다름없었죠. 며느리가 집 안 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위 먼지를 털어주려다 의자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습니다. 신음소리에 며느리가 오더니 어머님,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다치시면 저희도 난처해요. 난처하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뜻이었겠죠. 그날 밤 파스를 붙이고 누워있는데 며느리 방에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예능을 보는 소리. 그저 내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에게서 지워질 때 그건 멀어짐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이더군요. 나는 이 집에서 지켜야 할 것도 존중받아야 할 위치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알면서도 모른 채 아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참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땐 제 무릎에 기대 잠들기를 좋아했고 편지를 쓰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우리 엄마라는 말이 꼭 들어 있었죠. 그랬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저를 볼 때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반응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눈빛.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TV를 함께 보던 중 며느리가 장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민이 좀 보고 있을게라며 아이 손을 잡았죠. 그런데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데려갈게.
지민이가 요즘 예민해서 엄마한테는 좀 낯가릴 수도 있어. 그 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낯을 가린다고요? 그 아이를 내가 몇 번이고 안고 업고 밤새 열이 나던 걸 안아 재웠던 건 나였는데요.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와선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엄마,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세요. 힘들게 하지 말고라는 말이 결국 그냥 있어달라는 부탁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들 인생의 짐이 된 걸까? 부담이 되었고, 눈치 보게 만들었고, 그래서 말없이 밀어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그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한 건 사랑이었는데 그 아이는 그걸 부담으로 기억하는구나. 며칠 전 손주의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말라는 말은 듣지 않았지만 시간과 장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이전엔 항상 함께 갔던 행사였는데요. 나중에야 사진으로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SNS 사진 속 가족석에 앉은 아들, 며느리, 손주의 모습. 그 사이에 빈자리 하나, 내가 앉을 수 있었던 자리였겠죠. 그걸 보며 이젠 나를 일부러 빼는구나 싶었습니다. 서운함도 없었어요. 그저 감정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미움은 남는데 정작 그 자리를 지켰던 순간들은 사라지더군요. 아들은 이제 내게 미소도 인사도 눈길도 다 조심스럽게 덜어낸 사람처럼 구는 걸 보며 나는 점점 부모가 아닌 과거의 흔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명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죠. 어머님, 올해는 저희끼리 조용히 지내려고 해요. 지민이 감기도 있고 저도 좀 지쳐서요. 그 말에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해 아들은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편하게 지내자는 말 뒤에 가족의 의무도 정도 함께 묻혀버린 거죠. 그날 혼자 장을 봤습니다. 소고기 한 근, 밤 한 봉지, 대추 몇 알. 누가 와서 먹을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조용한 집에서 정갈이 차린 상을 앞에 두고 나 혼자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비우며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명절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었을까? 며칠 뒤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민이 사진 잘 봤어요. 가족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 말도 들은 바 없었거든요. SNS를 찾아보니 기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들, 손주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거기에 달린 해시태그는 이랬습니다. 샵 우리끼리, 샵 가족 행복, 샵 쉼표 같은 시간. 나는 그 해시태그에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끼리라는 말, 그 말이 이토록 노골적인 거절일 줄이야. 생일엔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초인종도 전화벨도 메시지도 울리지 않았죠. 그저 동네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생신이라면서요 하며 건넨 조각 케이크 하나. 그걸 받아들고 웃었지만 마음속에선 한 가지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이젠 아무에게도 축하받지 못할 존재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만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웃고 떠들고 나는 그걸 멀리서 듣기만 하는, 그들은 나를 향해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그저 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더 서럽고 더 아픈 일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었고 며느리는 작년에도 어머님 아니면 못해요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절인 배추며 고춧가루며 준비를 해뒀는데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올해는 김장 안 해요. 그냥 사 먹을 거예요. 힘들게 왜 하세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지만 그래도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아
무김치라도 조금 담가 놓으려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뒤따라오더니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좀 쉬세요. 괜히 또 엉망되면 제가 다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 말, 걱정이 아니라 불만이 묻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부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 나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 들었음에도 입술을 꾹 다문 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아들이 이젠 며느리 눈치만 보며 나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식탁에 물컵을 하나 덜 놨더니 어머님, 지민이 컵 안 챙기셨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도 제가 신경 써야 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되었나 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도와주는 것도 신경 써주는 것도 아닌 그저 꼬투리가 되는 일. 아들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이 나왔음에도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돌아오는 건 변명도 사과도 아닌 무표정한 침묵뿐이라는 걸 이젠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팔뚝엔 멍 자국 하나, 김치통 옮기다 부딪힌 자국이었죠. 그 멍보다 더 아픈 건 마음에 남은 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 지민이가 색종이와 가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병원 놀이해요. 할머니는 아픈 사람, 나는 의사. 작은 아이의 장난에 웃으며 할머니 어디가 아플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지민이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냄새나서 코가 아파요. 아이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 눈동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왔는지, 아이가 집 안에서 어떤 말을 들으며 컸는지 그 짧은 순간 모든 게 납득되었죠. 몇 시간 뒤 아이가 제 손을 잡으려다 문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손 차가워.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손에 냄새가 있어서 씻고 해야 한대. 순간 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가 내 손을 피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더럽고 불쾌하다는 시선을 받고 자랐다면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주입시킨 어른들의 책임이겠죠.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죠. 지민이가 요즘 말을 너무 잘하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기는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말이 내게 얼마나 모욕적인 칼이 되어 꽂혔는지 그 아이는 알긴 알까요? 지민이는 나를 안지도 미워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 아이의 눈엔 엄마가 불편해하는 존재를 따라한 것뿐일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의 입에서는 나는 소음처럼 존재하는 사람이었으며 아들의 눈엔 그저 민감한 문제로 치부되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내 옆에서 할머니, 우리 엄마는 할머니 오면 기분 나빠져. 그래서 할머니 빨리 가야 해. 그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그래. 엄마 기분 나쁘면 안 되지. 할머니는 이따 가야겠다. 말하면서도 내 입꼬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내가 우는 모습을 또 어른들 흉으로 돌릴까봐 아들 부부가 결혼할 때 처음부터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신혼집 전세자금에 보태라며 제 명의 통장을 깨서 보냈습니다.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이후로는 그 어떤 고마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땐 돌잔치 비용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내가 준비한 건 작은 금목걸이와 봉투 한 장이었죠. 들고 가며 걱정했어요. 혹시 이걸 부담스러워할까? 그마저도 참견이라 할까봐. 그런데 며느리는 선물은 받으면서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 봉투를 열어보더군요. 아들은 옆에서 웃으며 엄마는 늘 든든하셔. 하고 넘겼지만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부담을 고정시키는 말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도 생활비, 병원비, 아이 학원비까지 무리하지 않게 챙겨줬습니다. 아들 부부는 당연히 여긴 듯했고 나는 그게 기뻤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직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줘야만 유지되는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아무 일 없을 땐 내 소식엔 답도 하지 않는 그들. 최근엔 아들이 대출 문제로 고민이 있다며 또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예금 1개를 더 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준 이후 며느리는 나를 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인정이나 존중은 따라오지 않았죠.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사람은요, 돈을 받았다고 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이 고마워야 진짜 감사한 건데 아들 부부는 그 마음은 전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새 돈을 주는 지갑이 되었고 감정을 주는 엄마는 사라진 존재가 되었죠.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집 근처까지 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날따라 된장국 대신 멸치 다시 육수로 콩나물국을 끓이고 손주 좋아하는 불고기도 연하게 볶아갔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의 얼굴은 단번에 굳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좀 곤란해요. 저희 오늘 계획 있었거든요. 그 말에 나는 그냥 웃으며 지민이 먹을 국 좀 끓여왔어. 금방 나갈게.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씁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엌에 냄비를 올려두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 집, 어머님 집 아니잖아요.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앞으론 미리 연락 주셨으면 해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은 내 돈으로 보태준 집이었습니다. 처음 계약서 사인할 때 아들 대신 도장 들고 갔던 것도 나였고 이 집이 내 손을 안 거치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이 집은 어머님 집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내 안의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TV 소리에 손주는 신나서 웃고 있었고 아들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어떤 방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위로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인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싱크대에 국을 부었습니다. 끓지도 않은 채 뚜껑조차 열리지 않은 냄비에서 나는 국물을 전부 비웠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그 떨림을 멈추기 위해 그릇 하나, 수저 하나 천천히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뒤돌아 서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날 나는 한마디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젖은 발에 슬리퍼가 덜그럭거렸고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내 모습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그 집에서 가족으로 대접받은 기억은.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연락을 끊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들도 연락하지 않을 걸 알기에 시험 삼아 며칠만 그렇게 버텨보자 했죠.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집에서는 단 한 번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적만 흐르고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모두 닫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아들 가족이 놀러 간 걸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바닷가 펜션에서 며느리 친구 가족과 함께한 여행 사진이었죠. 사진 속 손주는 바비큐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나 없이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사진에는 내가 생전에 입혀줬던 아이 옷, 내가 사줬던 백팩까지 있었는데 그걸 든 채 내게는 단 한마디 연락도 하지 않은 아들. 몇 주 후 작은 수술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큰 건 아니었지만 혼자 병원에 가기엔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된 전화. 아들, 엄마 이번에 병원에 좀 가야 해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미팅 중이라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차트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너무 서러워. 수술 끝나고 병실 침대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택배 상자. 며느리 이름으로 온 정육 세트였습니다. 그 박스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도리는 했다는 듯, 마치 의무는 채웠다는 듯 그 짧은 문장이 내 감정을 더 철저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던 어느 날 정육 세트 옆에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내가 담가뒀던 열무김치, 동치미, 그리고 손주 주려고 삶아뒀던 메추리알 반찬이 모두 검은 비닐에 담겨 버려져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었고 냄새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집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든 음식이라는 이유로 버릴 이유가 되었던 거겠죠. 나는 그날 무언가 안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점심 초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들을 둔 지인이었고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들 속에서 그 친구는 아들의 여행 이야기, 며느리의 감사 편지, 손주가 보내온 동영상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웃는 척, 고개 끄덕이는 척 했지만 속에서는 시큼한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이 나이 되면 마음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 마음조차 인정받고 싶고 작은 관심이라도 고마움으로 돌아오길 바라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그날 밤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비어있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두피,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 눈가에 깊은 주름, 그 모든 게 아들을 위해 살아온 증거라고 여겼던 그 흔적들이 이젠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나는 편견이었고 아들에게는 나는 외면해야 할 감정이었으며 손주에게는 나는 불편한 존재로 남은 것이죠. 이따금 손주에게 주고 싶었던 책이며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강 이야기, 며느리와 나누고 싶었던 간단한 요리법 하나까지도 이제는 입에 담기 전에 삼키는 연습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나는 그렇게 말 없는 사람이 되었고 생각을 감추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지키고 싶어 작은 화장품 세트와 손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편지엔 건강 챙기고 우리 지민이 밝게 키워줘서 고맙다. 그 짧은 말만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 현관 앞에 놓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관 앞에 놓고 갑니다. 고생 많죠.
밥은 꼭 챙겨 먹어요. 하지만 그날도, 다음 날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로도 그 아이는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내가 먼저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말없이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좀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식으로 계속 오시면 저 진짜 부담스러워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정당한 항해라고 믿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 엄마한테 뭐 좀 잘못했니? 마트에서 그러는데 내가 괜한 짓 한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 그 말에 아들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떨어져 지내자. 엄마도 힘들고 우리도 피곤하고 그냥 각자 편하게 지내는 게 다 좋을 것 같아.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손으로 지운 게 아니라 가슴에서 천천히 지워낸 겁니다. 며칠 후 현관문을 열었더니 내가 며느리에게 줬던 화장품 세트가 택배 박스에 다시 담긴 채 도착해 있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 안엔 아무 쪽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포장 박스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안엔 선물보다 더 많은 내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겨울 외투 한 벌, 며느리 생일에 입고 갔던 차분한 스웨터, 그리고 손주 돌잔치 때 입었던 꽃무늬 블라우스. 하나하나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옷들엔 따뜻한 추억보다 이젠 눈물 자국과 한숨이 더 깊게 밴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도 누구의 시어머니로도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역할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바라보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이 집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겠지. 그건 서운함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놓아야겠다고. 그들 탓도 내 탓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 모든 감정을 내려놓자고. 다음 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민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게. 잘 지내라. 그 후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가슴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끝내는 감정을 그제야 비로소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머니였고 도우미였고 투명인간이었지만 이젠 그 무엇도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비로소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으니까요. 며느리에게 택배 상자에 담겨 돌아온 선물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말자. 한 번만이라도 나도 내 마음을 말해보자. 전화를 들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그 아이가 받았죠. 무슨 일이야, 엄마? 그 말투는 늘 같았습니다. 조심스러움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그저 귀찮은 전화에 응대하는 말투.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엄마, 또 왜 그래? 그래. 나 또 그러지. 나 또 울고 또 참았지. 근데 있잖아. 나는 그 집에 갈 때마다 손주 얼굴 보려고 수십 번 장 보러 다녔고 며느리 밥상에 김치 하나 안 빠지게 하려고 허리 꺾이며 담갔고 근데 너희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니?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그 집 전세금 누가 보탰는지 기억은 하니? 시민 돌잔치 때 너희 둘 다 망설이던 거 엄마가 돈 꺼내주지 않았으면 못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 손 냄새 난다고 하고 내 음식 못 먹겠다고 하고 내 존재가 불편하다고 하며 나는 뭘로 살아야 하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한테 고마운 소리 듣자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이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말 끝에 눈물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젠 정말 끝내고 싶다. 그 어떤 정이라도 나 혼자 끌고 가는 거 이젠 못하겠어.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그들 가족의 대답이라는 걸 깨달았고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저리도록.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 끝에 찾아온 건 서운함도 억울함도 아닌 후련함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늦었지만 잘했다. 이영숙. 처음으로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다정하게 불러본 밤이었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 기운이 빠져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끄는 손이 덜덜 떨렸고 그 흔한 후에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바라고 참아왔던 걸까? 고마움? 미안함? 사랑? 아니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겐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젠 익숙해져 그 자체가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어딘가 공허한 구멍이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단절될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그 침묵이 처음으로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웬일로 오는 손님인가 싶어 나가보니 작은 쇼핑백 하나와 봉투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쇼핑백엔 지민이가 그린 그림 한 장과 어설프게 써 내려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 밥 맛있어요. 할머니, 웃어요. 그 밑엔 크게 그려진 하트와 가족 네 사람의 그림. 그 중 한쪽에 작게 그려진 안경 쓴 여자 한 명. 눈물이 났습니다. 참 많이도 울었던 눈인데 그날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한 줄. 미안해, 엄마. 이젠 조금씩 제대로 할게.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되돌리진 못했지만 내 안에 얼어붙은 감정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택배 상자. 이번엔 며느리 이름이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보온병,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삼계탕 한 그릇, 손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죠. 엄마, 직접 찾아뵙지 못하지만 몸 따뜻하게 하세요. 지민이랑 같이 갈게요. 엄마가 그립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 수없이 삼켜졌던 말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현관 앞에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주 지민이가 문을 벌컥 열고 달려와 내 다리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그림도 줄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가슴 저리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 마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멀찍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하겠다는 것도 용서하겠다는 것도 아닌 그저 이제야 서로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서로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이 좀 짜도 이번엔 물티슈로 닦지는 말아줘요.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색하게 웃었고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같이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 하나가 이 집에 돌아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따끈한 국이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예전처럼 엄마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오래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지민이 제일 먼저 먹어야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밥 진짜 맛있어. 하고 말했죠. 그 웃음소리에 식탁 위 공기가 사르르 풀렸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말들, 서운했던 감정,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들까지도 그 짧은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이 힘들지 않게 할게요. 이젠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 말이 다시 날 묶는 말이 아닐까? 잠깐 숨이 멎었지만 곧이어 들린 며느리의 말이 내 마음을 덜컥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외롭게 했죠.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젠 그냥 우리 솔직하게만 살자. 그게 제일 힘들더라. 그날 밤 손주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우리 가족 그림에 할머니 더 크게 그릴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내 굳은 손을 잡고 있는 그 감촉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돌고 돌아 결국 닿는다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용서와 기다림 끝에 오는 가장 단단한 연결이라는 걸요. 이젠 자주 웃습니다. 전처럼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끼를 같이 먹고 이야기를 듣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이젠 서먹함보단 조심스러움이 남아있고 그 조심스러움 안에 배려와 존중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적지만 가끔 내게 뜬금없는 전화 하나 걸어 엄마 뭐해? 라고 묻습니다. 그 짧은 말이 내 하루를 다 채우는 날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감정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아야만 했던 것도 숨겨야 했던 것도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요. 사랑은 말하고 듣고 다시 껴안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꺼내세요. 참기만 하다 보면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나 자신에게도 다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더라고요.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